안녕하세요. 칠키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 지은이는 장석주, 발행은 문학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이며 독서광인 장석주 작가가 읽은 제초의 철학책이자 최고의 철학책인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니체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철학을 통해 배우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일찍 온 철학자 니체는 누구보다도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생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니체를 읽어야 한다면 저자는 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니체 철학이 우리 내면의 삶과 의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만의 살아가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권하는 책입니다. 니체의 말과 생각을 시인의 눈으로 관통하며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오직 세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낙담하는 자들, 하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자에게 이 책이 한 움큼의 위로와 용기, 꿈의 작은 조각을 건네주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니체 철학의 이해를 위하여. 철학자 중에 철학자. 니체는 철학자를 넘어선 철학자다. 우리는 그를 무엇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는 문명 치료사, 의사이자 환자, 사유의 무정부주의자, 철학의 테러리스트, 서양의 붓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현대 철학의 실험실, 혹은 하나의 경계선이다. 현대 이전과 이유로 나뉘는 경계선. 니체는 제 실험실에서 철학의 특이점들, 반시대적 통찰들, 이전에 없던 무수히 많은 철학의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낸다. 그것을 무엇라고 불러야 좋을까? 그것을 서양의 불성이라도 불러도 좋은가? 니체는 붓다가 필적하는 서양의 붓다가 되려는 기획을 최초로 세웠던 유럽의 철학자가 아닌가? 그의 철학적 사유는 위대한 정오에 도달한다. 정오는 발밑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 깨어있음 그 자체, 완벽한 통각의 찰나, 오류가 없는 순수 사유의 정점이다. 그 정오에 도달하는 순간, 니체는 철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변신한다. 이제 그는 동일한 것에 영혼회귀라는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철학을 포교하기에 이른다. 니체는 말한다. 나는 경류 옆에 있는 난간이다. 누구든 잡을 수만 있다면 나를 잡아도 좋다. 니체의 건강은 나빴고 충혈된 눈동자는 무서웠다. 충혈된 눈동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이자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였다. 서구 철학이 배출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난 전사였던 그는 제 손에 들린 망치로 기존의 오래된 진리와 덕목들, 철학의 우상, 유럽 문명을 퇴락시킨 유대 기독교적 도덕들, 무엇보다도 저 서양의 병중인 수동적 니힐리즘을 깨부순다. 니체는 죽어도 죽을 줄 모른 채 그 응고된 거, 고착된 거, 어쨌든 수명을 연장하려는 그 모든 음모를 부수고 파괴하는 자였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선언하는 철학자라니 스스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세계를 파괴한다는 발상은 무서운 일이다. 늙고 병든 유럽 문명, 낙후되고 세잔해지는 것, 그것에 깃든 모든 형이상학은 더 이상 소생의 기미마저 사라진 몰락의 징후였다. 니체는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 파괴는 새로운 창조와 생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신을 살해하는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광인이 되어 신이 죽었다고 외친다. 아니, 이미 신이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전등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불러낸다. 차라투스트라는 니체의 분신이자 자신의 말과 사유를 전달할 자, 그리고 자기 극복을 위한 넘어서야 할 문지방 같은 존재다. 모든 것은 가고 되돌아온다. 철학은 왜 중요할까? 우리는 철학 없이도 탈 없이 잘 산다. 하지만 철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생각하는 존재, 의미의 존재, 오성의 존재로 다시 살게 한다. 삶이 생각, 의미, 오성에 의해 매개될 때 무지와 소외와 광기에 매몰된 존재에서 벗어나는 계기와 마주친다. 삶의 무의미와 밋밋함에서 벗어나면서 돌연 생생해진다. 철학은 삶이라는 테두리에 의미와 광의를 두르게 한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의미의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철학의 위대함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함의 계기적 찰나를 무의미한 행위로 대체한 점이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패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물질주의의 머리를 처박을 때 생각함이 개입할 여지는 사라진다. 생각함을 폐기하고 배제하는 물질주의를 쫓는 태도는 곧 의미의 탕진, 삶의 탕진에 이르고 만다. 물질주의는 인간을 무지와 소외와 광기로 내몬다. 사람들이 공허와 뜻없음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 어리석음에서 해방되려면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철학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말했듯이 철학은 소요와 전쟁의 딸이다. 진짜 철학자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들은 망치를 들고 우상들을 깨버리고
가치의 전도를 시도하며 낡은 세계를 허문다. 좋은 철학자들은 이성의 빛으로 미망의 어둠을 밝혀내며 이 세상을 보다 더 살만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노인이 도시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저는 이 도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 낯선 이에게 물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천재였지요.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걸세. 잠시 후 다른 이방인이 와서 노인에게 물었다. 저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또 물었다.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여기 오느라 헤어져야 해서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걸세. 그 상황을 줄곧 지켜보던 낙타상인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은 그렇게 다르게 하신 겁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꾸했다. 저마다 마음속에 자기 세상이 있는 법이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의 세상 아닌가. 이 동네에서 불행한 사람은 세상 어느 동네를 가도 불행한 법이네. 이슬람 수피파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지구라는 낯선 별에 온 이방인들이다. 먼 곳에서 낯선 땅을 찾아온 이방인은 노인에게 이곳은 살기에 좋은 곳이냐고 묻는다. 노인은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라고 묻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천지라고 이방인이 대답하자 노인은 이것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방인이 다가와 노인에게 같은 물음을 던진다. 이방인은 떠나온 고장이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란 대답을 얻은 뒤 노인은 이것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말한다. 노인은 하나의 물음에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은 두 나그네에게 같은 대답을 건넨다. 이 현명한 노인은 떠나온 세계와 새로 도착한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일러준 걸까. 나그네여, 가장 먼 고장을 찾아 떠나라. 그것도 자신이 떠나온 고향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세상에 있든지 우리는 낯선 곳에서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방인이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사람, 고향을 떠나 이곳과 저곳의 사이를 자기 삶의 영역으로 선택한 사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주변인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인데 새로운 사람은 익숙한 질서를 위협하기에 환대를 받지 못한다. 소외는 이방인의 몫이다. 고국을 떠나 최근 이민을 온 사람으로서 장차 문화적 잡종인이나 주변인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자신의 특성과 이방인의 어려움을 다 떨치고 완전히 동화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방인은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이다. 그들은 중심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무너져 잡종으로 떠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다. 인류는 이방인으로 살며 끊임없이 변신을 한다. 고치 속에 애벌레가 우화를 하고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우화는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동일한 것으로 반복하며 영혼회귀의 수레바퀴 속을 도는 존재들. 영혼회귀 사상은 무한 긍정의 철학이다. 가장 높은 것으로서의 신비한 철학이다. 동일한 것의 영혼회귀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삶에 대한 구상이고 새로운 삶에 대한 무한 긍정으로 베푸는 향연이다. 니체는 1981년 8월 초 질스 마리아에서 영혼 회귀의 사상이 제초로 착상되는 순간과 마주친다. 그때 영혼 회귀의 사상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한다. 동일한 것의 영혼 회귀, 우리의 지시, 실수, 우리의 습관,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삶의 지혜, 이러한 것들의 무한한 중요성, 남은 생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것은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최상의 수단이다. 니체는 그 착상에서 시작해 마침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일부를 열흘 남짓한 기간 만에 완성한다. 잇따라 2권, 3권, 4권의 집필을 하는데 이 모두를 써내는데 한 달이란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끊임없는 변신, 너는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개체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토록 단기간에 쓰인 책은 끊임없는 변신의 책, 끊임없는 투쟁의 책이고 영혼회귀의 철학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니체 철학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높이, 높이, 높이다. 니체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높이에 도달한다 라고 천명한다. 심연이 하강의 마이너스 높이를 보여준다면 상승하는 정신이 닿는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하늘이라는 심연에 자신을 던진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 그 수단이 영혼 회귀다. 영혼 회귀를 위해서는 신성한 우연 속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극복하라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작은 더 작은 현명함, 모래알, 배려, 개미떼 같은 자질구레함, 제대 다수의 행복을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과 삶 사이, 자정과 정오 사이,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하며 영원 회귀하는 삶이다. 삶, 죽음, 삶, 죽음, 삶, 동일한 것의 영원 회귀. 들레즈는 니체 철학이 동일한 것의 영원 회귀이자 차이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영혼 회귀의 핵심은 가장 오류가 없는 삶,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삶, 자의를 반복하며 영원히 돌아오는 무한 긍정의 삶이다. 영혼 회귀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긍정하는 철학이고 언제라도 오 삶이여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는 철학이다. 인생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은
인생이 숨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대배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이 말을 인생이 희비극으로 뒤엉킨 덩어리이고 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받아들였다. 나는 어린 시절 카미라는 프랑스 작가에 열광했는데 그의 가난과 불행을, 허무와 부조리한 삶에 대한 감각들, 인간의 엄청난 무질서와 늘 변함없는 바다의 항구성, 그리고 긴 고독과 침잠의 시간을 내 생의 기억과 동일시하며 위로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지독히도 가난한 프랑스 이주민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카미의 정서에 가난과 질병이 들이운 그늘과 멜랑콜리에 대해 쓸 때 내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20살 무려 나는 아직 커피의 쓴맛이나 담배의 매캐한 연기를 겪어보지 못할 만큼 숫된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불행과 그 무게에 허덕였던 것이다. 내 안에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렇다면 인생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경험하는 자기와 기억하는 자기, 즉 두 개의 자기로 산다고 말한다. 20살 때 의사단체가 발행 주체인 주간 신문기자 시험에 응시했는데 서울 시내의 한 공립중학교로 시험을 치렀다. 구름대같이 모여든 응시생 틈에 끼어 국사와 영어와 상식과 논문 시험을 치렀다. 여름이었던가. 시험이 끝난 뒤 흰 구름이 두둥실 더가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운동장에 쏟아지는 햇빛은 왜 그리도 하얗던가. 머리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빛으로 들끓는 운동장은 낯설었다. 그 찰나 삶은 빛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인간은 불행하다라는 각성이 전류처럼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 강렬한 기억이 뇌에 각인된 채 남아있다. 백수로 빈둥거리며 시립도서관이나 기웃거리던 시절이다. 일자리가 간절해서 학력을 따지지 않는 기자 시험을 봤는데 준비가 덜 된 탓에 낙방했다. 책을 끼고 방황하던 그 시절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 몸니어 잠들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공간, 작가 등단, 그게 꿈의 전부였는데 내 처지에서는 요원한 것이었다. 방황은 몇 해 더 지속되었다. 마침내 등단의 꿈을 이루고 출판사 편집부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을 얻었다. 20살 때 갈망하던 것을 거머쥐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고 삶은 팍팍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불행했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의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넘어 의미를 쫓는 존재라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바다.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이나 윤리학이 그토록 번성한 이유이기도 할 테다. 군대에서 병사에게 땅의 정방향에 구덩이를 파괴한 뒤 완성하면 다시 메꾸는 벌을 내린다. 다음 날 그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시키는 것인데 많은 병사들이 그 벌을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 의미 없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시간들, 의미가 배제된 행위로 이루어진 삶이란 이미 죽은 삶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담보된다면 고통도 견디고 심지어 제 생명마저 바치는 게 인간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물질이 아니라 의미로 풍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의미로 가득한 삶만이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거쳐 노년의 초입에 서 있다. 담배는 피지 않지만 커피의 쓴맛에서 인생의 비극과 희극의 기미를 가늠하며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른 채 인생을 꾸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영혼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겨우 늙고 죽는 일의 두려움에 대한 한 점의 실감만이 있을 뿐이다. 근면한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 내일도 이 세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온전하리라는 신뢰, 여름에는 달콤한 복숭아와 자두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리라는 설렘 속에서 희망과 기대는 부푼다. 의미의 실체는 이런 설렘과 기대, 낙관과 긍정의 기분을 성분들로 이루어진 만족감이다. 굳이 불행해지고자 애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안달복달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의미의 존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살아보니 생은 평등하지 않다. 어디에나 불평등이 편재한다는 게 이 세계가 품은 진실이다. 니체는 간명하게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생의 불우한 조건들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젊은 시절을 불우한 조건들, 딱히 대상이 없는 분노와 적대감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싸우느라 허비했다. 내가 누린 평화는 작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니체의 책을 읽다가 사람들은 활과 화살이 옆에 있을 때에만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다투게 된다라는 구절의 전율을 느끼고 내 안에 어린 짐승이 무언가에 깊이 찔린 것처럼 통증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1000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다리를 건너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더 많은 불평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나의 위대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적의 속에서 형상과 유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형상과 유령을 동원하여 서로에 대항하여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 성과 악, 풍요와 빈곤, 숭고함과 치열함, 그리고 가치의 모든 명칭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 달그락거리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생 자체는 기둥과 계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한다. 생은 먼 곳을, 행복을 머금은 아름다움을 내다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높이 오를 필요가 있기에 생은 계단과 오르는 자들이 범하는 모순을 필요로 한다. 생은 오르기를 원하며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제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 최선의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내 안에 사유가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의 유격전이 필요한 법이다. 내 불우함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이란 무엇인가? 아무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찮은 적을 가진 자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니체는 깊이에 집착한 심연의 철학자가 아니라 높이에 대한 사유를 한 철학자다. 높이는 존재의 향상과 자기 극복의 선물이다. 높이는 정신의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한 긍정에 이르는 표대이며 미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생의 높이에 도달하는 자는 아주 소수다. 사람은 천개나 되는 교량과 작은 판자다리를 건너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을 때, 금빛 햇살이 누리에 퍼질 때 섬진강 물은 빛을 뒤채며 흐르고 지리산은 의연하게 솟아있다. 고요하던 담양대숲과 진주 강변대수,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이 지저귀는 새들로 술렁거린다. 보라 동해안 간절꽃 위로 씻긴 듯 맑은 새날의 젖해가 불끈 솟는다. 고난의 행군 같은 날들은 지나가리라. 어제와는 작별하자. 오늘의 해가 뜨고 오늘의 새가 노래하는 땅 위에서 누구를 위해 새의 첫 해가 뜨느냐고 묻지 마시라. 어린 자식을 교목처럼 키우며 저마다 생업에 충실한 이들에게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오리라. 해가 뜨고 달이 솟는 것을 즐거워하자. 사랑하고 마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자. 누구나 태어나면 7겹의 삶을 살아야 한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 그게 희망이다. 우리의 삶이 시와 음악을 잉태한다면 희망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제껏 겪지 못한 이상한 환란들과 앞날이 가늠되지 않는 혼돈의 세월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우리는 용케도 길 잃지 않고 잘 왔구나. 우리는 단단한 씨앗처럼 시련과 수고를 견디고 살아남았다. 지금 낮은 지붕 아래 슬픔과 모욕을 모르는 아이들은 꿈속을 헤맨다. 아이들은 꿈을 꾸며 키가 부쩍 자라고 어른들은 근심 속에서 미지의 땅에 불시착한 이들이 구조를 기다리듯 내일을 기다린다. 어머니는 새벽에 껴 보채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제빵사들은 빵을 굽고 의사는 위중한 환자의 병상을 지키고 시인은 단 한 구절을 쓰기 위해 고뇌에 빠지고 천문학자는 새로 나타난 별의 궤적을 쫓느라 바쁘다. 섣달그문 한밤중에 태어난 송아지는 힘겹게 네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씩씩하게 제 어미젖을 빤다. 우리는 목청 높여 노래하고 빈속에 약과 술을 먹고 울적한 노래로 마음을 모질게 다졌다. 아틸다 요제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모질게 마음을 다지며 혼돈의 세월을 견딘 것은 지켜야 할 사랑이 있고 보듬어야 할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재난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일상의 작은 안녕과 평화는 깨지고 우리는 낯선 세계 속으로 길을 잃었다. 학교도 공연장도 도서관도 문을 닫았다. 폐업한 가게들이 빠져나간 상가는 공실들이 생기며 썰렁했다. 해외여행도 불가능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눌 수도 없었다. 택배 노동자는 하루 16시간씩 노동에 내몰리다 목숨을 잃고 펄펄 끓는 쇳물에 추락한 철강 노동자는 찰나의 그 존엄한 삶에 작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메뚜기 떼처럼 날뛸 때 아파트 매매가는 입이 떠 벌어질 만큼 솟구쳤다. 이 지옥 같은 소동 속에서도 정치는 편을 갈라 말꼬리를 붙잡고 분열과 정쟁을 일삼았다.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바이러스 전염병의 대유행은 우리의 안녕과 소소한 꿈을 불안으로 집어삼켰다. 뼈와 가죽만 남은 개가 돌아오듯이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재난의 한 해를 견디며 걸어왔다. 우리는 나쁜 별에 불시착한 불운한 사람들일까? 왜 세상은 각박해지고 삶은 팍팍해질까? 태어남 자체가 비극이고 불편한 것이다. 나는 음식을 의심하고 소소한 기쁨을 의심하고 이웃의 다정한 말과 미소를 의심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책, 너무 많은 음식, 너무 많은 친구, 너무 많은 약속에 둘러싸여 살았다. 우리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불행했다. 풍요 속 가난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나는 가장 작고 단순하게 살고 싶다. 새끼 식사, 보온 양말, 햇빛, 의자,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을까? 우리는 언제쯤 웅덩이에 비친 해의 잔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 고통의 날들 또한 지나가리니 부디 살아 있으라.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 있으라.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다. 그때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광대 노름에 지나지 않지만 인생의 태반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기다림이 내 마음대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간다고 하지만 정작 가는 것은 사람들이다. 다만 시간은 한 공간에 균질한 빛처럼 뿌려질 따름이다. 지혜로운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내적 성장의 계기로 바꾼다. 빠른 성장과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에는 기다림이 아무 쓸모가 없는 지체에 불과하게 보인다. 모든 게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 오늘날 기다림은 지루함과 불편을 낳는 원인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줄 모른다. 그러나 우정과 포도주가 그렇듯이 가장 좋은 것들은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리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고요한 시절을 기다려야 한다. 형제들이여 가슴을 펴라. 우리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희망을 누려야 할 까닭이 있다. 버티고 살아온 날의 힘이 앞으로 남은 날을 살아갈 동력이 될 것이니, 자, 발꿈치를 들고 고개를 쳐들어 저 먼 곳을 바라보자. 비록 발이 시궁창을 딛고 있어도 저 높은 창공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자. 언젠가 만날 가슴 벅찬 희망의 날들을 기다리자. 겨울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아침마다 자식들의 옷을 다리미질하는 어머니가 있다. 저 먼 곳에서 봄은 오고 있다. 씨앗과 둥근 풀이들이 땅 밑에서 움틀 준비를 하고, 한겨울에도 나무들은 새로운 잎눈을 키운다. 겨울이 제 안쪽의 봄을 기를 때 누군가 귓가에 속삭인다. 봄은 우리에게 심장이 쿵쿵 뛰듯 열심히 살라고 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시련에 쉬 꺾이지 않는 존재, 웃음과 기쁨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배우기 위함이다. 결국 코로나19는 물러날 것이다. 자, 두려움을 떨쳐내자. 그리고 웃어라. 일찍이 웃음의 신성함을 발견한 철학자는 웃는 자의 이 왕관, 장미꽃으로 엮은 이 왕관, 형제들이여 이 왕관을 그대들에게 던져주노라 라고 말한다. 웃음을 떨쳐내는 생명의 날개짓이다. 웃어라, 더 많이, 활짝. 웃을 때 존재의 봉오리는 활짝 피어난다. 당신이 웃는다면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으리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니체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어느 날 니체가 내 삶을 흔들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